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조선의 마법과 과학 기술,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한 1시간 좀 넘게 1시간 10분, 15분 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자. 23년 전에 장성에 한번 왔었어요. 무슨 놀러 간다고. 원래 여기로 올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지도를 보다가 장성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재밌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23년 전에 이런 동네가 있구나, 하루 이렇게 딱 구경하고 뭐 정읍 쪽으로 뭐 남원 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23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게 되게 좀 귀한 시간, 귀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 만큼 그 질문 답변할 시간이 되면 뭐 꼭 뭐 오늘 강의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도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뭐든지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솔직하게 답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 답변 시간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생각나시는 대로 뭐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둔갑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으로 둔갑술. 둔갑이라는 말 요즘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둔갑. 둔갑 요즘에 어떤 뜻으로 쓰죠? 요즘에는 뭔가 변신한다는 뜻으로 둔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국산 농산물로 둔갑해서 수입 농산물이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수입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변한다. 혹은 뭐 어떤 이런 도술에 뛰어난 사람이 어떤 이런 술법을 부리면 뭐 사람이 호랑이처럼 변신한다, 뭐 사람이 뭐 개로 변한다, 뭐 이런 거를 요즘에는 흔히 둔갑술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에 뭐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요즘에 둔갑이란 말 사용하면 대부분 현대의 한국인들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둔갑술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둔은 무슨 둔자고 갑은 무슨 갑자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변신술 이러면 그래, 변신하니까 변신술이라고 딱 이해되잖아요. 근데 둔갑이라는 건 뭡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런 말 왜 사용합니까? 그런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뜻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둔자에 무슨 갑자일까?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나요, 진짜? 어? 그런 거 사전 같은 거 찾아봐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 둔갑이란 말 많이 쓰는데 무슨 둔자에 무슨 갑자지? 갑 찾아보면 갑을 병정할 때 그 갑자예요. 갑옷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최고라는 뜻으로 쓰이는 갑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 갑자고, 둔 뭐 이런 글자는 주로 무슨 뭐 이런 실험 같은 거를 할 때 혹은 뭐 어떤 뭐 시간이나 달력 같은 거를 따질 때 이럴 때 가끔 쓰는 글자가 둔자입니다. 그래서 좀 그 뜻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말이에요. 변신한다? 어떻게 이 말이 변신이라는 뜻이 되는가? 사실 되게 사연이 많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둔갑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변신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 초기 정도만 해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하고는 둔갑이라는 말의 어감이 좀 달랐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어감으로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뜻으로 둔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보다는 말의 의미가 좀 넓었습니다. 변신하는 기묘한 술법이라는 뜻만으로 둔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초기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좀 더 다양한 술법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양한 술법이었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둔갑술이라는 거를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지 그거를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임금님들 중에 조선왕조실록 이런 조선시대 임금님들에 대한 자료는 많이 남아있죠, 그죠? 조선시대 임금님들에 관한 자료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사람이 되게 둔갑술에 심취를 한 적이 있구나 싶은 임금님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심취를 한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한 몇십 일 동안은 둔갑술에 정말 많이 매달렸어요. 내 영혼을 바쳐서, 내 모든 거를 바쳐서 둔갑술을 탐구하겠다라는 기세로 둔갑술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나게 파고들었던 사람이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누굴까요? 어느 임금님일까요? 어느 임금님이 둔갑술 막 하고 이러면 좀 어울릴 것 같나요?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참고로 답이 별로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막상 찾아보면 누굴까요? 세종 임금님입니다. 세종 임금. 뭐 이런 거 어떻게 아시죠? 세종 임금님. 세종 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학에 굉장히 많은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 그죠?
그리고 뭐 한글을 만든 사람, 여러 가지 뭐 이런 달력을 만들고 날짜를 계산하고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고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쪽에 본인도 아는 바가 되게 많았던 과학 임금님으로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그런 임금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의외로 전혀 과학하고는 진짜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은 한 톨도 상관없을 것 같은 둔갑술 둔갑술에 이 사람이 굉장히 간절하게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조선왕조실록 1420년 음력 6월 6일 기록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날짜의 기록 자체는 이 날짜의 기록 자체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 날짜의 기록 자체는 이제 담담하게 적혀 있는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기록을 쭉 보면 이때 궁중이 한번 발칵 뒤집히는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갑자기 임금님이 없어진 거예요. 임금님. 임금님을 보호하는 게 궁궐에 있는 수많은 뭐 어떤 뭐 군대와 병사들과 임금님의 호위무사와 이런 사람들의 다 역할이잖아요.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임금님의 어떤 그런 비서가 되어줄 승지 이런 수많은 신하들이 임금님 옆에서 임금님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궁녀들 다 임금님 수발 드는 일, 임금님 모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궁궐에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에 목표가 되어야 될 사람인 임금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1420년 음력 2월 6일 날.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 건 아니고 어디로 가버렸는데 너무 빨리 황급하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임금님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종 임금님이 갑자기 어디로 혼자서 그것도 정말 필요한 사람 몇만 명 데리고 쏜살같이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주변에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야, 임금님 없어졌다 큰일 났다 난리가 나가지고 발칵 뒤집힌 임금님 이거 무사한 건 맞지? 임금님 건강하신 건 맞지? 뭐 별일 있는 건 아니지? 누가 납치해 간 건 아니지? 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나라가 술렁술렁 할 정도로 난리가 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420년 음력 6월 6일에 세종 임금이 야밤에 갑자기 이렇게 왜 없어졌느냐? 왜 갑자기 사라졌느냐라고 하면 짧게 대답을 드리면 병수발을 아주 잘 들어야 했기 때문에 궁궐에서 하는 일보다 병수발 드는 일이 급해가지고 거기로 갔다라고 하는 게 짧게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누구 병수발을 세종대왕이 임금님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데 임금님이 직접 병수발을 들어야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임금님이 1420년에 세종 임금이 병수발 들었던 사람이 그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라 일을 다 내팽개치고 병수발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종대왕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 세종대왕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에 아버지 이방원도 살아 있었어요. 태종 이방원도 이때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비교적 아버지는 비교적 건강하셨고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아유 우리 어머니 왜 아프시나 어머니 좀 나으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세종 임금님이 열심히 돌보기 위해서 간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음력 6월이면 음력으로 또 여름이죠, 그죠? 여름 접어들면서 증세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장 좋다는 약을 다 해 바치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거, 어머니 입맛에 맞으시는 거, 어머니 몸에 좋을 만한 거 궁궐에서 온갖 돈을 다 써가지고 다 했는데 별로 차도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머니가 안 나으시냐, 어머니 왜 이렇게 쾌차하지 못하시냐. 아니 아버지도 멀쩡하신데 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다 건강하신 분들 천진 것 같은데 이때 원경왕후 나이가 50대 한 중반 정도였어요. 뭐 조선시대 기준으로면 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50대 중반이면 그렇게 많다고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세종대왕이 정말 안타깝게 하고 있었는데 병세의 차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세종대왕이 결국은 뭐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둔갑술에 빠지게 됩니다. 둔갑술이 세종대왕 시절에 둔갑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었냐면 이 갑이라는 말에 이 갑자 연도와 날짜 시간을 따지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나 날짜를 흔히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그냥 순수한 숫자로 많이 헤아리죠. 그래서 금년이 2025년이고 지금이 9월이고 다 숫자로 9월 다음엔 10월이 오고 10월 다음에 11월이 오고 차례대로 숫자로 다 시간을 날짜를 따지는 게 지금은 굉장히 간편한 삶의 기본인데 과거에는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 시간과 날짜를 따지는 방법보다
더 친숙하게 많이 사용했던 게 이 갑자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지금도 우리가 다 띠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죠? 자기가 무슨 띠인지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띠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별로 없습니다. 예.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뭐 이 정도만 띠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살지. 예를 들어서 저는 개띠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뭐 프랑스 사람, 스페인 사람, 수많은 전 세계 딴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나는 개라는 짐승이 나의 태어난 해를 상징하는 띠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람마다 그거를 상징하는 무슨 동물을 하나씩 정해놓는다고. 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게 다 있다고. 진짜 신기하다. 야, 너는 좀 귀여운 것 같다. 외국 사람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중국 문화권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풍습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1, 2, 3, 4, 5, 6, 7, 8, 10, 90 이렇게 숫자로 헤아리는 것보다 이렇게 띠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띠로 헤아리는 것. 가불병정, 무기경시, 임계 이렇게 갑자라는 어떤 시간을 날짜를 상징하는 한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조합을 해서 그거를 숫자 대신에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딴 거는 모르지만 해 바뀔 때마다 그거를 아직도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갖죠, 그죠? 금년은 무슨 갑자로 따졌을 때는 무슨 해다. 금년 무슨 해죠? 네. 무슨 해다. 뭐 이런 거 하고 요즘에 최근 한 10년 사이에 10년 조금 더 됐나요? 최근 10년 사이에 약간 유행이 불어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서 띠뿐만 아니라 거기에 색깔을 붙여서 말하는 거 요즘 좀 유행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말띠해다인 것 같으면 그냥 말띠인 게 아니라 청마의 해다. 금년은 백마의 해다. 무슨 돼지해가 있으면 금년은 황금돼지의 해다. 금년은 무슨 뭐 검은 돼지의 해다. 뭐 이런 식으로 색깔까지 붙여가지고 그 해, 시간 중에서도 연도를 따지는 거는 아직도 꾸준히 우리나라 문화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저 시기에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해뿐만 아니라 모든 날짜와 시간도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런 식으로 따지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시간과 날짜를 따지는 다 이런 갑자를 이용해서 한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몇 개의 한자들의 조합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걸 다 따지고 있었습니다. 둔갑의 갑이라는 게 바로 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둔갑의 갑이라는 게 그 시간과 날짜를 따진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신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둔갑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시간과 날짜를 따지는 게 둔갑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라는 게 뭐 2000년 전, 2500년 전 이럴 때 고대 중국에서 둔갑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처음 개발했을 때는 이 둔갑이라는 거를 어떤 기술이다, 어떤 술수다, 어떤 학문이다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했냐면 이 갑자를 잘 따져가지고 날짜와 시간, 연도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글자로 표현했을 때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헤아려가지고 어떤 시간과 장소에 무슨 기운이 흐르고 있느냐를 되게 좀 추상적이죠, 그죠? 그런 걸 따지는 게 둔갑술이었어요. 원래 둔갑술 탄생했을 때. 그래서 그 둔갑술이 좀 발전하고 나서는 둔갑술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냐면 일종의 점술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둔갑술이라는 게 원래 본 모습은 점치는 거하고 되게 비슷했습니다. 점치는 것 중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주로 점을 치는 거였냐면 어떤 시간과 장소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형태의 점술이 둔갑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둔갑술의 형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둔갑술이 퍼져 있던 둔갑술이라는 걸 진지하게 사람들이 공부하던 시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요즘에 혹시 최근에 점치러 가보신 분 계시는가요? 요즘에도 점치러 가면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너는 금년에는 너는 동쪽에 좀 재수가 없다. 동쪽으로 가지 말라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니 뭐 이렇게 뭐 어디 점치 전복으로 가면 남쪽에서 오늘 귀한 사람을 만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뭐 밤에는 나다니지 말아라라든가 아니 뭐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죠. 너는 뭐 소의 해가 될 때마다 재수가 없으니까 그때 몸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류의 점술이 이 시기에 둔갑술에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어떤 뭐 생일을 따질 때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운이나 내가 사는 장소 뭐 이런 걸 따질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으면 운이 좋은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으면 재수가 없는지 그런 거를 따지는 점술이 이 시기에 퍼져 있는 둔갑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술수였습니다. 그래서 세종 임금님이 이때 당시에 둔갑술에 매달린 거예요. 뭐 세종 임금이 닥치는 대로 온갖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야, 어머니 아프신데 낫지를 않는다. 어머니 낫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는 사람 있으면 아무나 다 데려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든지 다 들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둔갑술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의 둔갑술에 뛰어나는 사람들을 세종대왕이 다 모아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둔갑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뭐 쥐의 기운이 있고 무슨 소의 기운이 있고 어떤데 이거를 따져보면 갑을병정 무에서 뭐가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막 이런 되게 복잡한 이론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생으로 그냥 갑자기 아무 근거도 없이 아유 어머니 내일 되면 나으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믿어봅니다. 믿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행동이 옮기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뭘 믿어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사실은 실록에 안 나와 있지만 한 행동을 보면 세종 임금이 저렇게 깊은 밤에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개경사라는 어느 절로 갑자기 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급하게 가기 때문에 다른 뭐 부하들도 별로 안 데리고 사람도 별로 없이 어머니하고 세종대왕 혼자 하고 뭐 넷이 궁녀 한두 명, 두세 명 데리고 급하게 말도 별로 섭외 안 하고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절로 실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절에 방을 좀 치워야지 임금님 어머니가 거기 누워 계실 거 아닙니까 아프신데 근데 방 치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방 치울 사람 누구 없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라는 거. 그 한 명이 방을 치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치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종대왕도 좀 방 청소하기는 좀 싫어하는 성격이 아니었을까? 한 명밖에 일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직접 방도 좀 치워도 될 법도 한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급박하게 밤중에 어딘가에 어머니를 모시고 막 갔다라는 이야기는 앞뒤에 세종대왕이 둔갑술에 심취했던 그런 정황하고 같이 맞추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 어머니가 지금 따져보니까 그 기운상으로 밤 동안에는 어느 위치에 어느 방향에 가 있어야지 운이 좋고 낮이 되면 어디에 가 있어야지 불운을 피할 수 있다. 재수 없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둔갑술 하는 사람들이 말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온 힘을 다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궁중 사람들이 임금님이 갑자기 없어지고 도망가고 하니까 당황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이거 어머니 위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남교라는 곳에 풀밭으로 토원이라는 곳에 동천변으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교라는 거는 남쪽의 근교라는 뜻이고 토원이라는 거는 토자가 토끼라는 토자거든요. 토끼가 노는 동산 뭐 이런 뜻이니까 약간 산골인 것 같아요. 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저런 지역을 임금님이 어머니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병세가 점점 깊어지시는데 이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큰일이니까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는 나쁜 운은 최대한 피하고 어머니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운은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돌아다니시는 이런 일을 한 거죠. 이런 이야기 여러분 좀 믿기십니까? 어때요? 누가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 이거 그럴듯한데? 라고 하면서 많이 믿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막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보쇼 당신은 오늘 뭘 갑절추 뭐 띠하고 생년월일 따져보니까 당신은 오늘 동쪽에 가 있으면 뭐 재수가 좋을 것 같다. 당신은 내일 서쪽으로 가면 너무 재수가 없어서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럴듯하다고 여러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 사람 황당한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뭐 위치하고 무슨 방향을 맞춰가지고 무슨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게 무슨 카지노에서 룰렛 돌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운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거 별로 설득력이 없을 법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짜고짜 누구나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만 복잡하게 한문 많이 써가면서 하면 다 그거 어려운 일이면 어렵게 말하면 다 진짜냐고. 그냥 말만 되게 복잡하게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무슨 방향과 위치를 따지면서 어떻게 한다고 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옛날에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둔갑술은 왜 인기를 얻어가지고 꾸준히 계속 이어지면서 세종대왕 시기까지 세종임금님 시대까지도 저렇게 인기가 있어서 세종임금도 한번 혹할 정도였느냐? 왜 인기를 얻었느냐? 이 둔갑술이라는 기술이, 이 둔갑술이라는 방법이 어떤 한 영역에서는 야 이거 진짜로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믿던, 더 먼저 믿던 그런 영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둔갑술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그거 진짜 잘 맞더라.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둔갑술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예로부터 먼저 갖게 돼서 거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기 써놨군요. 여기 써놨군요.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 전쟁, 전투 이런 걸 하는 사람들. 군인들이 둔갑술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그거 맞다. 군인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둔갑술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조선시대에도 군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기술, 장군들이 익혀두면 좋은 술법으로 굉장히 뿌리 깊게 널리 퍼져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전 소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막 뛰어난 장군들 이런 분들이 뭐 둔갑술에 대해서도 좀 안다 뭐 이런 장면 뭐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삼국지 소설 좋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보면 제갈공명이 제갈량이 나는 둔갑술도 좀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장면 잠깐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제갈공명이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제갈공명이 파놓은 함정으로 갔는데 그 함정으로 갔더니 그 함정 주변에 어떤 지형을 기묘하게 팔진도라는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게 안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길을 알 수가 없다. 같은 장소만 계속 뺑뺑 돌게 되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큰일 났다.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거기가 사는 문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거기가 죽는 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빠지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알려줘가지고 겨우 탈출했는데 그때 그 내 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갈공명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혼란시키는 그 희한한 방향과 위치를 이용한 그 술법에 빠져가지고 나는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다. 팔진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장면 삼국지 소설책에 잠깐 나오는데 혹시 읽었던 기억 나시는 분 계신가요? 둔갑술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장군이면 둔갑술 정도는 좀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꼭 익혀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문화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둔갑술이라는 게 시간과 방향에 따라 가지고 운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건데 왜 그거를 딴 분야에 있는 사람들보다 장군들, 군인들이 먼저 받아들였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할 때는 시간과 방향에 따라서 정말 유리함과 불리함이 딱 정해지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전투를 한다라고 하면 동쪽에 서서 서쪽을 보고 싸우는 사람이 서쪽에 서서 동쪽을 보고 싸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침에 싸우면.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싸우면 왜 서쪽을 보면서 싸우는 사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면서 싸우는 사람보다 왜 유리해요? 왜 그래요? 눈부시잖아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사람은 계속 햇빛 있는 방향을 보면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싸울 때 뭐 미사일 발사하고 뭐 이렇게 대포 쏠 때 측정해가지고 전자기기로 쏘면 되니까 뭐 햇빛이 눈이 좀 부시다 안 부시다 이런 게 별 필요가 없지만 옛날에는 다 눈으로 보고 싸우잖아요. 화살을 쏴도 다 눈으로 보고 쏘잖아요. 그죠? 근데 동쪽에서 해가 뜨고 있으면 해 뜨는 방향으로 화살을 쏘면 하다못해 화살을 쏴도 잘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눈부셔가지고. 반대로 해를 등지는 방향으로 싸우는 사람은 햇빛이 눈이 부시는 게 없으니까 상대방이 있는 위치도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고 하다못해 칼싸움을 할 때도 눈이 덜 부시니까 좀 더 잘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과 시간에 따라서 전투에서 치명적인 유리함과 불리함이 바뀌는 그런 게 있다. 불을 지를 때 화공을 한다, 불을 질러가지고 공격한다 이런 거 옛날 뭐 군사 소설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불 지를 때 그때 계절에 따라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북풍이 불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그럴 때는 남쪽에 있는 적에게 불을 질러야지 나는 피해를 안 입고 불이 그쪽으로 퍼져가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게 됩니다.
여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남풍이 불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죠. 그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북쪽을 향해서 불을 질러야지. 북쪽에 있는 적에게 불을 질러야지. 내가 남쪽으로 가가지고 북쪽에 있는 적에게 불을 질러야지. 불길이 그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나에게는 피해를 안 끼치고 적에게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 방향이, 바람의 방향이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걸 모르고 겨울인데 반대 방향에다 불 질렀다라고 하면 화공으로 공격했으니까 저기 다 타 죽을 거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불을 질렀는데 그 불길이 나한테 다 날아온다. 적은 별 피해 받지도 않고 우리 집이 다 타고 있다. 우리 진지가 다 타버린다라고 하면 되게 곤란하죠. 왜 이렇지? 야 이거 진짜 나 지난번에 싸울 때는 내 승리에 불 잘 질러가지고 승리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똑같이 했는데 왜 이번 작전 안 먹히고 망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영문을 모르고 있을 때 오랫동안 둔갑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유 장군님 둔갑술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겨울에 당신이 싸울 때는 그 방향에 있으면 안 되고 이 방향에 있어야지 운이 좋을 방향인데 당신이 그거를 지금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재수가 없는 패배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거 둔갑술이 맞는 건가? 둔갑술이라는 걸 내가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둔갑술의 많은 내용들이 지금 둔갑술이 어떤 게 둔갑술 중에서 제일 정설이다 그런 걸 뽑아가지고 지금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합리적인 내용이고 어느 부분까지는 비합리적인 내용인지를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군사 전투에서는 싸움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방향과 위치를 따지는 게 확실히 전쟁에서 유리함과 불리함을 갈라주는 영역이 어느 정도는 몇 가지는 있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주로 둔갑술을 먼저 믿기 시작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군사 전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많이 퍼져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수많은 위인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둔갑술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자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둔갑술 최고의 거장이다. 둔갑술 최고의 달인이다. 그렇게 꼽을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이거 별로 들어볼 기회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요즘에 무슨 학교에 둔갑학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이분이 뛰어난 위인이니까 이분이 하던 걸 잘 이어받아서 너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볼 리가 없는 그런 분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둔갑술에서 정말 가장 뛰어났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시는 분으로는 신라의 김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암. 이름만 봐도 뭔가 잘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시죠. 김암. 이분 중국에 건너가가지고 신라 말기 신라 하대로 가면 신라 사람들이 중국에 당나라에 건너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고 했다고 노력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분도 그런 물결을 따라서 중국에 건너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배우려고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보통 당시에 신라 사람들이 중국에 당나라에 건너가지고 뭘 공부를 하면 뭘 배우면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라의 최치원 이런 사람처럼 시를 잘 쓰고 글을 잘 짓는 방법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류였는데 저 김암이라는 사람은 둔갑술을 공부를 했어요. 둔갑술. 중국의 당나라에 가가지고 둔갑술이 탄생한 본고장인 중국에서 그냥 둔갑술의 최고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둔갑술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둔갑 입성지법이라는 책을 썼대요. 김암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입성이라는 건 성공하다, 어떤 성과를 이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둔갑술 성공법, 성공 비법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을 딱 써가지고 자기 스승님한테 중국의 당나라에 있는 자기 스승님한테 딱 보여줬더니 그걸 보고 아니 이렇게 좋은 책을 쓰다니 더 이상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넌 나하고 동급이다라고 스승이 인정을 해줄 정도로 뛰어난 둔갑술 책인 둔갑 입성지법이라는 책을 김암이 썼다라는 이런 기록이 우리나라의 정식 역사 기록인 삼국사기에 써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신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 너 뛰어난 사람이구나. 신라에서 이런저런 벼슬을 살면서 나란 일을 해라라고 해서 신라의 나란 일을 시킵니다. 신라의 나란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김암이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군사 훈련 시키는 일. 딱 이야기가 맞아들죠. 이 김암이라는 사람도 둔갑술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군사를 부릴 때 병사들을 움직일 때 어떻게 작전을 하면 유리하고 어떤 시간에 어느 방향으로 싸워야지 유리한지 그거를 따지는 기술로 둔갑술을 많이 활용한
그런 것으로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만 둔갑 입성 지법이라는 이 책이 지금은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만 짐작을 해보기에는 아마도 둔갑술 내용 중에 너무 황당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만한 거는 다 빼고 신라의 긴 마음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야 이건 진짜 말 된다. 이거는 진짜 누구나 지켜야 되는 이거는 법칙이다. 싶은 것만 잘 골라와 가지고 핵심만 딱 뽑아서 둔갑술 이 책만 공부하면 뭐 10분 만에 달인 될 수 있음. 약간 이런 식으로 쓴 책이 둔갑 입성 지법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군사, 전략, 전술 이런 쪽에서 둔갑술이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뜻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장군들이 사용하던 군사 작전, 전투 방법 중에 지금도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가장 절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가장 적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경우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보라라고 한다면 역시 기습이거든요. 기습.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지 모르고 있을 때 몰래 다가가가지고 갑자기 공격을 한다. 이렇게 잘 숨어 있다가 상대방이 이쪽에 우리 군사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왔을 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렇게 몰래 기습을 하는 거, 몰래 매복을 해가지고 숨어 있는 거, 이게 군사 작전에서는 항상 결정적인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편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군들 중에 뛰어난 장군들은 이렇게 매복, 병사들을 숨겨놓는 거, 기습, 몰래 다가가지고 갑자기 공격하는 거, 요거를 대부분 되게 잘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장군은 병사가 10,000명이나 되는데 10,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소란스럽게 주변에 노출도 안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다 숨겨가지고 몰래 하나도 안 들키고 저기 있는 곳 바로 뒤에까지 되돌아가가지고 저기 뒤통수를 딱 쳐가지고 그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느냐. 정말 대단한 장군이다. 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에 많이 있었겠죠. 뭐 을지문덕, 뭐 강감찬, 이순신 이런 사람들 다 매복이나 기습 이런 거 다 잘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 소문이 돌면 소문이라는 게 돌면서 점점 과장되기 마련이잖아. 특히나 이제 상대편에 당한 쪽에서 그런 과장된 소문을 더 믿기 마련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일본군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막 싸웠는데 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끌고 바로 근처까지 올 동안 어떻게 모르고 있었어? 왜 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좀 말하기 뭐 하잖아요. 이순신 잘 싸워서 그런 거지 무슨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그래도 뭐라도 얘기해야 되니까 글쎄요. 이순신이 혹시 둔갑술을 되게 잘한다고 하던데 이런 방향과 위치 이런 거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어떤 알 수 없는 마법 같은 그런 술법을 부려가지고 사람 눈에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 했겠죠. 핑계랍시고 전쟁터에서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 사이에 정쟁터에서는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문이 좀 잘 퍼져나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소문이 과장되면서 많이 돌기 시작했었던 거 했었던 것 같아요. 뛰어난 장군이 군사를 잘 숨겨둔다. 야, 우리 편이 그렇게 정찰을 많이 하고 수색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매복해가지고 숨어있다가 훅 튀어나오면서 공격하는 거 왜 모르고 그렇게 꼼짝없이 이번에 또 당했냐라고 이야기하면 정찰을 대충 했고 수색을 대충 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둔갑술 쓴 것 같습니다. 둔갑술이 뭐 어쨌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병사들을 돌로 변신시킨 거 아닐까요? 병사들을 나무처럼 변신시킨 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근처에 가서도 거기 병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무 있네, 돌 있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무와 돌이 다 사실은 병사들이 변신한 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했던 거 아닐까요? 이런 식의 소문이 과장되어서 목숨이 오가는 전쟁 와중에 많이 퍼져나가면서 둔갑이라는 처음에는 점술, 방향과 시간에 따라서 유분리를 따지는 방법이었던 이 술법이 기습과 매복에 유리하도록 사람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방법 정도로 되게 과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말이 되는 수준으로 나왔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전쟁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공격한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격하려고 한다. 그 정도면 이제 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밤이니까 상대방한테 안 들리고 야간 습격을 야습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안 들키고 공격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작전을 세워가지고 딱 나갔는데 여름철이라고 해가 너무 길어서 그때 나가보니까 아직도 훤해. 하나도 안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야간 습격을 한다는 그 기술이 완전 망하겠죠. 그죠? 그런 거 잘 하려면 아유 장군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걸어가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 할까요? 저희가 걸어가가지고 중국의 요동성을 우리가 공격을 하기로 돼 있는데 공격하는 작전 계획상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저녁에 7시에 공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7시면 훤한데 이거 공격하면 저희한테 다 들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장군이 뛰어난 장군입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요동성까지 걸어가는데 2달 정도 걸리는데 2달 정도 지나면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7시면 그때는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다. 이거는 우리가 기습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장군이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날짜와 시간 방향을 따지는 둔갑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는 장군을 뭔가 원리는 이해를 못하고 먼 발치서 살펴보던 병사들, 적군들이 저 사람은 희한하게 뭐 이상하게 날짜하고 시간하고 뭐 방향 이런 거 따져보더니 절대 안 들키고 공격하는 방법 이런 거 막 개발해내더라.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둔갑술을 연구해가지고 사람을 안 보이게 투명 인간으로 변신시키는 그런 걸 개발한 것 같아. 이런 식의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둔갑술이 변신의 수법으로 점점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 중에 둔갑에 관한 이런 기록들을 찾아보면 둔갑술에 뛰어난 사람이 항상 뭘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둔갑 장신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장신이라는 게 신체를 자기의 몸을 숨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 운수를 따져가지고 몸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관용적으로 할 정도로 둔갑술이라는 말의 의미가 점술적인 것에서 변신술적인 걸로 이런 군사 이런 거에 전투 이런 거에 얽혀가지고 쓱 바뀌어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기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양쪽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특히 세종대왕 같은 분은 뭐 여러 가지 학문의 많은 분야에 동서고금의 수많은 역사에 밝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둔갑술의 뿌리가 그렇게 운수가 좋은 때와 방향을 따지는 점술에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제일 우리나라에서 둔갑술 잘하는 사람 하는 사람의 말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거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최대한 운이 좋은 방향으로만 모시고 다니면 세상의 행운이라는 행운을 다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조선왕조 실록 기록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병세가 좀 좋아진 것 같다라고 느껴서 세종대왕이 좀 안심했던 기록도 중간에 살짝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까 6월 6일 날부터 세종대왕이 본격적으로 둔갑술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좀 더 지난 7월 10일에 그 사이에 조금 회복되는 줄 알았는지 싶었었던 그런 때도 살짝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음력 7월 10일에 원경왕후가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56세로 작고하고 맙니다. 원경왕후의 병명은 뭐였느냐?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학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질은 요즘 말로는 요즘도 학질이라는 말 저는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은 학질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요즘은 유럽에서 건너온 말인 말라리아라는 말을 학질이라는 뜻으로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학질이라는 말 왜 안 쓸까요? 저는 뭐 그대로 써도 오히려 친숙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학질이라는 말을 안 쓰다 보니까 학질은 한자하고 옛날부터 많이 쓰던 말이거든요. 우리 관용적인 표현 중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되게 안 좋은 일 겪었을 때 이럴 때 야, 나 진짜 누구랑 술 먹는 거라면 내 진짜 학을 뗀다. 술 먹는 게 왜 생각났죠? 이런 말 쓰잖아요. 학을 뗀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아, 나 진짜 그 집에서 그 독한 술 그건 더 이상 안 마실래. 나 독주하면 학을 뗀다. 뭐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학이 뭡니까? 왜 학이 뭐길래 뗀다는 거예요? 학을 뗀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뭔가 질리도록 싫은 일을 한다라는 그 뜻이 된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학이 뭐죠? 학이 학질이라는 뜻이야. 학질. 그래서 학질을 뗀다.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한번 낫는다. 그 말이 학을 뗀다 이 뜻입니다. 말라리아가 워낙에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뭐 하기 싫은 일, 질리는 일, 나쁜 일이 있으면 그 고통이 말라리아에 한번 걸렸다가 낫는 정도의 고통이다라는 비유법으로 한국어의 관용어구로 들어와 있을 정도로 많이 있었던 병이 학질입니다. 이제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좀 퇴치되었다라고 착각했던 적이 1980년대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없다. 말라리아 그거 뭐 열대지방에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말라리아 한국에도 있어. 열대지방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고요.
지금보다도 저 조선시대 같은 옛날 때는 훨씬 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종대왕의 어머니도 말라리아에 감염이 됐었던 것이죠. 말라리아는 어떻게 하면 걸립니까? 말라리아 뭐가 물면 말라리아 걸린다라고 하죠. 모기한테 물리면 말라리아 걸립니다. 모기 중에서도 말라리아 열 원충,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 이 기생충 같은 놈을 옮기는 그런 모기에게 물렸을 때 그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기생충이 사람 몸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라리아 원충을 활동을 못 시키게 잡으면 그 말라리아 원충을 활동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약을 사람이 투여를 받으면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면 그때 말라리아가 낫게 됩니다. 무슨 뭐 방향과 시간을 따라서 뭐 위치를 가서 뭐 무슨 개경사에 갔다가 뭐 토원에 갔다가 무슨 뭐 남교에 갔다가 그런 데 갔다고 말라리아 원충이 알아주겠습니까? 세종대왕이 막 공들이면서 어머니를 밤에 모시고 어디로 가고 저기로 하는 거 몸속을 돌아다니는 그 기생충이 말라리아 원충이 조금이라도 신경이나 쓰겠어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는데 세종대왕이 헛수고만 엄청나게 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원리를 아니까 이게 되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말라리아가 왜 걸리는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이 혹시 운이 좋은 것과 운이 나쁜 걸 어떻게 조절하면 병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 굉장히 많이 매달렸었던 것이죠. 이게 조금 더 따져보면 사실은 이유도 있어요.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라리아 원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는 모기도 모기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기가 옮길 수도 있고 말라리아 원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크게 우리나라에서 구분을 할 때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편의상 구분을 할 때는 삼일열 말라리아라는 거하고 열대성 말라리아라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삼일열 말라리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독한 말라리아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어디 외국에 가가지고 잘못하면 열대지방에서 걸릴 수 있는 말라리아로 악명 높은 걸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를 하는 게 열대성 말라리아입니다. 열대성 말라리아가 훨씬 더 사람을 공격하는 정도가 세기 때문에 열도 더 빨리 오르고 사람에게 치명률이 더 높은 그런 증상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잃을 확률은 열대성 말라리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보기로 우리나라에 현재 많이 있는 삼일열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 과학 기술을 동원을 하면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굉장히 없습니다. 사람 목숨을 잃지까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가 걸린다고 해도 엄청 아픕니다. 그래도 그리고 목숨만 안 잃을 뿐이지 몸 막 망가집니다.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삼일열 말라리아가 왜 삼일열 말라리아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겠어요? 삼일열이라는 그런 특이한 이름이 왜 붙었겠어요? 아까 기생충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말라리아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삼일열 말라리아 열원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그마한 새끼 형태로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잘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활동을 하다가 알 까고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48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몸속에 들어온 그 기생충이 생활하는 주기가 기생충의 인생이 48시간 단위예요. 사람은 이제 뭐 100세 인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라리아 열원충,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 기생충이 자라날 때 제일 사람을 아프게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엄청 아파요. 열이 많이 나고. 그러다가 기생충이 인생이 시간이 흐르면서 기생충이 비실비실해지는 그 시기가 다가오면 열이 저절로 내려갑니다. 기생충의 기생충의 그 생로 병사에 따라서. 그러다가 48시간 주기가 끝날 쯤 되면 다시 또 도져요. 새끼 기생충들이 다시 이제 활동할 시간이 또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48시간 정도를 주기로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열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요거를 반복하는 게 한국에 많이 퍼져 있는 말라리아인 삼일열 말라리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보니까 대충 3일 간격으로 열이 났다 안 났다 한다라고 해서 삼일열 말라리아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다 무슨 뭐 이런 뭐 어떤 주술적인 이유, 뭐 귀신이 와가지고 붙어서 행패를 부리면 말라리아 걸린다, 뭐 무슨 악의 기운이 몸에 스며들면 말라리아 걸린다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둔갑술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술수를 쓸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뭐 역술인이라든가 무술이라든가 평소에 기가 세다는 뭐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야 기도 좀 한번 해줘라 이런 거에 옛날에는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인을 몰랐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내가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내가 아팠는데. 야, 근데 이렇게 아플 때마다 우리 동네에서 기가 정말 세다는 그 곽씨 아저씨. 곽씨 아저씨, 그 아저씨 불러와가지고 옆에서 뭐 이렇게 기도도 좀 하고 하면 귀신이 곽씨 아저씨 기세에 눌려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낫고 뭐 이렇다던데, 곽씨 아저씨 우리 한번 불러올까? 우리 동네에서 그 아저씨가 제일 기세다고 하잖아. 뭐 이런 식의 소문이 동네마다 좀 있었어요. 아니면 뭐 무속인이라든가 그 사람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보통 제일 사람이 많이 아플 때쯤 해가지고 부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곽씨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유 제가 뭐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제가 기가 세다고 자꾸 이렇게 아프신 분들 계실 때마다 부르네요. 그럼 와가지고 뭐 아유 쾌차하시고요.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금방 나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곽씨 아저씨가 안부 묻고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열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람을 생각을 하겠죠. 이유를 모르니까. 와 곽씨 아저씨 왔다 가니까 진짜 붙었던 귀신이 도망갔네. 진짜 낫네. 역시 이거 귀신이 붙어가지고 학질 걸렸었는데, 옛날 사람들 학귀, 학질 옮기는 귀신 이런 말 사용했습니다. 학귀가 귀신이 와가지고 말라리아 걸렸었는데 곽씨 아이씨 기에 눌려가지고 귀신이 도망갔구나.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3일째 되면 다시 아픈 패턴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막 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옛날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곽씨 아저씨 왔을 때는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곽씨 아저씨 가고 나니까 귀신이 돌아왔다. 옛날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속인이 와가지고 구슬할 때는 그 구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귀신이 도망갔는데 지금 이제 굿 다 하고 무속인이 가니까 귀신이 다시 되돌아왔다. 안 무서워서, 무서울 게 없어서. 옛날 사람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야 그래도 조금 버텨봐, 이번에는 나을 수 있을. 도저히 못 견디겠어, 너무 아파. 그때쯤 다시 또 곽씨 아저씨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곽씨 아저씨가 오면 우리 3일열 패턴 때문에 다시 그러고 나면 또 왔다 가면 또 이제 낫는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러니까 이런 거에 많이 혹할 수밖에 없는, 많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이런 말라리아 병 같은 이런 병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원체 이런 원인이 어떻게 보면 공교로운 우연으로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어떤 그런 귀신에 대한 믿음, 저주에 대한 어떤 공포, 어떤 무속 문화 이런 게 되게 많이 발달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는 3.1월 말라리아가 많이 퍼져 있어서,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하는 병이 우리나라에는 워낙 많이 퍼져 있어서 라는 이야기도 재미삼아 과학적으로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 임금이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이때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종 임금이 굿하는 사람 불러서 막 굿도 시키고 막 이럽니다.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 속의 임금님이라고 하면 누가 굿을 한다 하고 있으면 거기 와가지고 다 이렇게 산통을 깨고 다 판을 엎어야 되는 게 임금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종 임금이 어머니를 낫게 하기 위해서 진짜 모든 방법을 다 쓰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예 공표도 했었어요. 전국에 말라리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전국에 학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와라. 내가 상 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제일 빨리 달리는 말을 보내겠다. 서울에서 데려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공표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뭐 둔갑술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어디 여기저기 갔다가 밤에 어떻게 했다가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조금 나아지시는 것 같은 거야. 사실은 3.1월 말라리아 주기 때문에 나아졌다가 아파졌다 하는 건데, 근데 내가 둔갑술을 잘 써가지고 어머니가 낫고 계신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다시 아프시면 내가 실수했나? 그때 둔갑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사람 너무 많이 거느리면서 늦게 움직이지 말고 빨리 움직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내가 그거를 잘 안 지켜가지고 어머니가 다시 아프신가 보다. 다음에 좋은 방향 알려주면 그때는 진짜 내가 바로 어머니 들쳐업고 뛰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점점 믿었겠죠. 아무 소용없이 7월 10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 그대로입니다. 세종 임금이 머리를 풀고 발을 벗고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너무너무 슬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라고 돼 있냐면, 전날에 점치는 사람이 이제 나쁜 일이 없을 거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되니 점치는 말은 정말로 못 믿을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통곡을 했다라는 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살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세종이 자기 아들이, 자기 막내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특히 첫째 아들 되게 이상했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믿을 만한 막내 아들이라고 임금님 자리에 물려준 거잖아요. 자기 막내 아들이, 세종 임금이 어릴 때 이름이, 공식적인 어릴 때 이름이 이막동이었다고 하죠. 그죠? 역사 기록에,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막동이라고.
막내라서 이름 막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막동이가 이렇게 처절하게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태종 이방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슬픈 것도 슬픈 거지만 그래도 네가 임금님인데 밥은 좀 먹어가면서 초상을 치러라. 밥이라도 좀 먹어라라고 애를 달래면서 아버지 태종 이방원도 철철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록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방원이 역사 기록에 보면 되게 좀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형제들도 막 제거하고 자기가 임금님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라도 다 막 제거하고 막 진짜 목숨을 전쟁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목숨을 다 빼앗고 무시무시한 인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서 뭐 킬방원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죠. 그런 별명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 이방원이 진심에 우러나와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장면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거는 이때가 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이 너무 이렇게 슬퍼하면서 우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 자기 부인인 원경왕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원경왕후의 뭐 아버지, 뭐 형제 이런 사람들 자기가 다 제거했거든요. 나한테 도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세종대왕한테 입김을 좀 내뿜는 걸 다 제거했거든요. 그래서 원경왕후가 이방원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방원도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되게 거리가 멀어졌었는데 그에 대한 전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가 세종대왕이 임금이 된 지 2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제 여기 어디까지는 제 추측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세종대왕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제 상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킬방원이라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아버지 뭐 걸핏하면 화난다고 막 칼질하면서 저 사람 처형해라 저 사람 제거해라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산다고 어머니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외삼촌들 외할아버지 다 뭐 그렇게 힘들게 되시고 제가 이제 임금님 됐으니까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세종대왕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굉장히 슬퍼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주술, 미신, 뭐 이상한 믿음, 귀신, 뭐 공포스러운 이야기, 괴담 이런 거에 왜 빠지게 되느냐, 왜 그런 걸 믿게 되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면 대체로 도저히 뭔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뭐라도 설명이 필요하니까 설명을 하나 대충이라도 만들어내가지고 믿기 시작하는 게 그런 미신이나 괴담의 뿌리가 되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학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사실은 정확하게 실제로는 따로 있는데 그 모기가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기생충을 주입을 해가지고 사람이 병든다라는 걸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말라리아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이거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둔갑술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그럼 누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동쪽 방향에 있었고 누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북쪽 방향에 있었잖아. 그거에 따라서 쟤는 좋은 운수를 탔고 쟤는 나쁜 운수를 탔기 때문에 쟤는 말라리아에 걸리고 쟤는 말라리아에 안 걸린 거야. 사실은 누구는 모기에 물리고 누구는 모기에 안 물리고 이 차이였을 건데 그런 설명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믿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일화 속에서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에 대한 지식이 극복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주술, 무서운 이야기, 괴담 이런 거는 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라리아 걸렸을 때 무슨 둔갑술 뭐 이런 거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뭐 열 많이 나는 그런 병 걸렸을 때 둔갑술 책 좀 가져와 봐.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 현대 21세기 사회에서 뭐 아직도 뭐 점이나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있지만 뭐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비과학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게 남아 있는 지금 시대에도 지금까지도 그런 건 남아 있지만 둔갑술을 병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반인들 중에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리아나 병들 같은 경우에 방향과 날짜를 따라서 뭐 운 좋은 거를 찾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병원에 가가지고 진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를 받아야지만 낫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과학으로 인해서 실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괴담과 귀신 이야기와 주술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거는 뭐 여러분 뭐
믿으실 필요는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제 상상이에요. 재미삼아 해보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세종 임금이 뭐 한글도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많은 과학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잖아요. 특히 뭐 요즘 칠정산 이런 책 보면 진짜 경이롭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언제 어떻게 뜨고 화성과 목성과 금성과 토성이 어떻게 움직이다가 하늘에서 어느 방향에 어느 날짜에 어느 위치에 몇 시에 나타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 만들어냈어요. 다 정리해놨어요. 계산하려면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2차 방정식 이상의 방정식을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15세기에 다 개발해놨어요.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 총동원해서 조선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면 이런 거 안 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정치를 한다고 아니면 시를 짓는다거나 이런 거 많이 하려고 했을 텐데 너 똑똑해? 과거 공부 너 1등 했어? 그럼 너 뭐 영의정, 좌의정 이런 거 될 생각하지 말고 수학 공부, 과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의 행성과 별 위치 계산하는 거 그거 네가 하라고. 세종대왕이 그런 식으로 수많은 신하들을 닥달을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과학적인 업적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왜 그런 일을 그렇게까지 많이 했을까요? 뭐 공식적인 설명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 열심히 이제 교과서에서 역사 책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비공식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한매치게 이렇게 슬퍼하면서 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종대왕이 야 이거 둔갑술 점치는 거 이런 걸로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이런 건 허황된 것 같다. 이거 내가 극복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해와 달이 언제 어떻게 뜨고 지고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거 제대로 알아내야 되겠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엉뚱한 이상한 주술에 조금이라도 덜 사로잡히게 해보자. 그런 생각을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되게 마음속에 많이 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밝히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는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거리를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 오늘 한 첫 번째 이야기거리를 얘기하고 나니까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런 이야기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엄청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이야기의 앞부분 살짝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저도 요즘 캐대언이 유행이라 가지고 상관도 없는데 괜히 이거 사진만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승사자를 실제로 나는 정말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 논문에 실려 있는 사람들도 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자 3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서희정이라는 분, 이분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서희정이라는 분, 이분이 저승사자 본 건 아니고요. 서희정이라는 분이 2006년에 자기가 치료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논문을 하나를 썼어요. 그 논문에 보면 21세의 남자가 의사 선생님 저승사자가 자꾸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저승사자가 자꾸 나타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병원에다 입원을 시켜놓고 정신과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승사자가 계속 보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가족이 와가지고 야 괜찮냐? 라고 하면 저승사자로 변신했다. 가족을 저승사자로 막 오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좀 무서운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침대 위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쓱 내려다보면서 나타나더라. 무서워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꿍꿍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계속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증세가 다 있네 라고 하면서 논문에 서희정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걸 써놓으셨습니다. 비슷한 증세에 시달린 분으로 어떤 분이 있느냐, 김혜숙이라는 의사 선생님, 김혜숙 박사님이 교수님이세요. 김혜숙 교수님이 2012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58세의 어떤 여성이 갑자기 길을 못 찾게 됐다.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동네에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내가 이 동네로 도대체 왜 왔지?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온 거지?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집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못 찾겠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판단이 안 돼가지고 계속 떠돈다. 그러다 가족에 의해서 발견돼가지고 붙들려 왔다라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보면 다 귀신에 홀려가지고 이상한 동네로 막 계속 가가지고 그 귀신이 오라는 대로 손짓하는 대로 간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올 만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방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거기에 누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데요? 예. 숙모님이 보이십니다. 숙모인지 고모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것까지는 표시 명시 안 돼 있습니다. 숙모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숙모님이 저기 여기 안 계신데 왜 보인다는 거죠? 숙모님 지금 어디 살고 계신데요? 숙모님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난 친척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자기를 찾아온다. 저승에 같이 가자고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공포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주예라는 분하고 최경화라는 분이 쓴 논문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서 본 사례 중에는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이 사례는 여성인데요. 여성인데 마찬가지로 안 보이던 게 막 보인다라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세를 보였다라고 돼 있냐면 밤에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밤에 말을 막 한다고요. 앉아가지고 대화하듯이 허공을 향해서 밤에 한 몇 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자기는 그냥 자고 일어난 것처럼 하거든요. 너 도대체 어젯밤에 왜 그랬냐고. 기억을 하나도 못한다. 심지어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을 데려다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어떤 일을 했냐면 갑자기 밤이 되니까 옷을 벗고 남의 침대에 가가지고 남의 침대 위에 올라서 가지고 그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계속 쳐다봤다. 자기 기억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증세를 이거 21세기에 다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21세기에 보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런 증세를 보였을까요? 진짜로 저승사자가 이 사람들을 찾아갔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공통된 원인이 있어요.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있어요. 지금은 이 원인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불과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있었어요. 한 50년 전 같으면 우리나라를 막 뒤덮고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가 말라리아 이야기 했었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 약간 연배 있으신 분들은 다 떠오르셨죠? 뇌염입니다. 뇌염.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옛날에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모기가 옮기는 일본 뇌염이라는 병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전염되는 거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일본 뇌염에 걸리면 뇌염 바이러스가 이건 기생충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건너와가지고 몸에 퍼지면 그때 생기는 병이 일본 뇌염이라는 병인데요. 이게 걸리게 되면 말 그대로 뇌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뇌가 망가집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이상한 환각이 보이고 안 보이는 게 눈앞에 보인다. 뭐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게 된다. 방향 판단이 안 된다라는 별의별 이상한 증세가 다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의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 병입니다. 1958년 통계를 보면 이 뇌염에 걸린 사람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해 동안 몇 명이 나타났느냐라고 되어 있냐면 6,897명이 일본 뇌염에 걸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숫자가 많죠. 그죠? 그중에 2,177명이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이 모기에 물린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망한 사람 중에 상당수는 사망하기 전에 뇌가 망가지면서 이상한 환각을 보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헛개비를 보고 이런 얘기를 주변에 막 했겠죠. 그럼 그걸 보면서 저 사람 귀신 씌워서 죽는구나 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60년대 들어와서도 일본 뇌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1년에 수백 명씩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기에 물려서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 때문에 한 해에 몇백 명씩 사람이 사망했다. 어떻게 퇴치됐습니까? 저승사자를 물리치는 무슨 헌트릭스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승사자를 쫓아내서 일본 뇌염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저승사자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겁니까? 아니죠. 일본 뇌염 어떻게 없어졌어요? 지금도 일본 뇌염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1년에 일본 뇌염 환자가 10몇 명씩 나옵니다. 죽는 사람은 잘 안 생겨요. 근데 그중에서 뇌가 망가진 게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한 해에 아직도 몇 명씩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1년에 2,000명 사망하던 때에 비하면 지금 사망자 숫자는 아예 없고 걸리는 사람 숫자 10몇 명 정도면 엄청나게 세상이 바뀐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 이 일본 뇌염 없앨 수 있었을까요? 뭘까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우리나라가 1970년대 후반부터 특히 1981년부터 거의 의무적으로 각급 기관에서 학교에서 어린애들 다니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엄청나게 시켰거든요. 일본 뇌염도 그렇고 말라리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전염병이에요.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 기생충이 있는 사람을 모기가 물면 그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모기의 몸속으로 건너가고 그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면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와
저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딴 사람에게 건너가면서 전염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전염시킬 그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병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예방 접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본 뇌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1년에 한 10몇 명 정도 환자 숫자에서 그냥 유지되고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퇴치하고 해결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라리아는 아직도 퇴치가 안 됐어요. 말라리아는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에 아까 조선시대 이럴 때는 1년에 몇만 명씩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그중에 몇천 명이 사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뭐 유럽 대부분 국가 미국에서도 특히 남부 지역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많이 희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가 전염병이라는 걸 알게 된 게 1897년인가 8년인가 그래요. 말라리아가 옛날에는 전염병인지도 몰랐어요.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라는 걸 알게 된 게 불과 20세기 시작되기 직전 정도예요. 로스라는 과학자가 인도 출신의 영국에서 활동하던 로스라는 과학자가 말라리아가 무슨 이상한 기운이나 어떤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다라는 거를 20세기 시작되기 직전에야 로스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어가지고 그거를 기념해서 지금도 세계 모기의 날이라는 날짜를 8월 10며칠인가 정해가지고 다들 세계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전염병인 걸 알게 되고 모기가 옮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말라리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모기가 이게 심각한 문제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지금은 도시 지역에서는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뭐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도시 지역 같은 데서 방역하는 흰색 연기 뿜으면서 뭐 약치면서 소독한다 이런 말을 옛날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약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애들이 그거 되게 재밌고 좋아해서 막 그 뒤에 막 따라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그죠? 그거 왜 뿌린 겁니까? 뭘 없애는 약이에요? 뭐 소독한다, 뭐 방역한다라고 하면서 그 뿌리는 흰색 연기 뭐 잡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곤충을 없애는 약을 뿌린 겁니다. 곤충 중에서 뭐를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모기가 제일 1순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80년대 거치는 동안 전국에 특히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 방역을 많이 하면서 모기를 많이 없애가지고 우리나라 말라리아 숫자가 훅 줄었거든요. 그래서 80년대에 없어진 줄도 알았거든요. 없어진 거라고 착각한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말라리아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1년에 말라리아 환자가 우리나라가 적을 때는 3, 400명, 많을 때는 700명씩 말라리아 환자가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말라리아가 이렇게까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말라리아 많이 걸리는 순위 몇 등일까요? 1위입니다. 1위. 멕시코나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들도 OECD 가입 국가인데 이런 나라들은 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말라리아 더 많이 발생해요. 진짜 이상하죠. 그렇죠? 그 이야기도 좀 더 파헤쳐 보면 한 이야기는 더 길게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기후 변화 시대가 되면 여름철이 길어지면서 모기가 활동할 기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라리아나 일본 뇌염이나 기타 다른 곤충이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의 위협도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기후 변화 시대에 우리 세종 임금의 어머니를 떠나가게 했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새겨봐야 되겠다. 앞으로 더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과학 기술적인 배경을 가지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옛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더 재미난 할 얘기가 많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아볼까요? 네, 질문하시죠. 네. 옛날에 제가 알기로 그 빨간 마스크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을 때가 그 버블 경제 이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초딩 때 2000년대 초반 한창 성은 열풍이었었고 또 저는 그 시대를 안 살아봤지만 90년대 초반에는 그 콩콩 귀신이라고 학업을 비판하는 그런 귀신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포라는 장르가 그 시대 상이라든가 이런 걸 담겨져 있는
이런 교훈성이 강한 장르인데 요즘 나오고 있는 공포 컨텐츠들은 이런 교훈이라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가 좀 기성세대에 좀 반감이 강하다 이런 인식도 있고 좀 교훈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한 이런 공포라는 컨텐츠의 흐름 변화가 단순한 좀 기존의 방식에 좀 질렸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어린 세대나 젊은 세대가 기성에 대한 반감, 교훈에 대한 그런 무의미함이라고 판단해서인지 이게 일단 첫 번째 질문거리고요. 두 번째 질문거리는 저희 어렸을 때 있던 이런 대중 만화들 같은 경우는 되게 열혈물이라고 하고 왕도물이라고 하고 이런 좀 능동적인 성향이 많았는데 요즘에 그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 그 뭐였지? 귀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세계가 주는 폭력이나 부조리에 되게 수동성으로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건 역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열혈물에 대한 반감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람들의 니즈가 파악된 것인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되게 깊게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기에 그냥 짧게 정리를 하면 저는 뭐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능동적인 주인공이 사라지고 지금은 수동적인 주인공만 나타난다. 언제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능동적,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나온 수많은 고전 소설들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의 인물들이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인물 나온 고전 소설을 보면 다 신분제 사회에서 다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홍길동전 이런 게 되게 특이한 사례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걸 막 극복하려고 노력하니까 특이한 소설이라 가지고 역사적으로 많이 인기가 남아 있는 거고 대부분 다 자기가 태어난 직분에 맞게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게 소설로 유행하던 시기가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나온 소설이 요즘에 나온 소설이나 만화나 이런 게 어느 시기의 것보다 조금 수동성이 강해 보인다라고 해서 완전히 어떤 문화가 능동에서 수동 방향으로 바뀌었느냐 그렇게까지 판단할 것은 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를 끈 몇몇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좀 그런 특성이 좀 눈에 띄어 보여가지고 그거를 그런 경향으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느냐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공포물을 즐기는 그런 태도 방향에서 교훈 같은 게 좀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공포물에서 공포 이야기에서 교훈을 작정하고 보려는 사례도 물론 많이 있지만 안 그런 사례도 되게 옛날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무슨 뭐 둔갑술 이야기라든가 저승사자 이야기 그런 데서 무슨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승사자 이야기를 저렇게 이제 일본 내염 걸려 저승사자 본 이 사람들 이야기를 100개를 조사했다고 쳐보세요. 저승사자는 뭐 이런 특성이 있고 저런 특성이 있고 뭘 좋아하고 뭘 나쁘고 그 백날 조사를 하면 이렇게 하면 저승사자에 안 잡힐 수 있구나 답을 알아낼 수 있어요? 소용없어요. 모기한테 안 물려야 돼요. 저승사자에 안 잡혀가려면. 교훈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야말로 공포는 공포에서 그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즐길거리로 소모되는 그런 문화는 조선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옛날부터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발 떨어져서 그거를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흐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조선시대에는 어떤 뭐 방향이나 시간 이런 거를 따지는 게 굉장히 신비롭고 중요한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사람의 운명도 시간과 방향과 관계에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거구나. 나중에 한 발 물러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향을 봤을 때 어떤 교훈 같은 거는 좀 드러나 보이는 것이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뭐 옛날에 콩콩 귀신이나 빨간 마스크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던 아이들이 이건 교훈적인 이야기니까 내 친구한테 빨간 마스크 이야기를 해줘서 걔가 더 착한 사람이 되게 해줘야지 이러면서 빨간 마스크 이야기 퍼뜨리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게 좀 공포물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또 네, 질문 이렇게 많죠? 네, 질문 두 분 다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계신 두 분. 네, 아까 그 영상에 제시된 것 중에 지금 저 연도가 1958년도에
6897명이면 발병한 숫자입니까? 환자 수?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하고 2177은 무슨 숫자예요? 사망자 숫자. 사망이에요. 네 사망자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1960년에 300에서 900명도 사망자. 사망자 숫자입니다. 네. 사망자 숫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기 선생님이 지으신 그 한국 괴물백과를 보면서 그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요. 그 거기에 나오는 많은 출전들이 보면은 그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뭐 많은 책자들과 이거 뭐 거의 뭐 한국에 있는 뭐 고전들이 거의 좀 많이 망라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일부러 그 뭐 괴물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찾으시려고 보신 건지 아니면은 뭐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발견하신 건지 그리고 숱한 이런 문헌들을 직접 다 어떻게 읽으시는지 그 독서와 관련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환경공학입니다. 저는 아까 뭐 그래서 모기 이런 이야기 열심히 들었죠. 저는 전공이 생태계 환경공학 이쪽입니다. 저는 고전을 공부하는 거, 역사를 공부하는 건 제 전공은 아니에요. 제가 소설을 쓰려고 여러 가지 뭐 자료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사극, 시대물 이런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모을 때 우리나라 전설 중에 괴물 이야기들만 모아가지고 재밌는 소설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옛날 기록성에 나오는 괴물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괴물 이야기를 조사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게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어느새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지났죠? 18년이 지났죠. 지금도 어제도 뭐 업데이트 하나 했던 것 같은데 18년 동안 여러 가지 괴물 이야기들이 혹시 어떤 다른 책에 있지는 않을지 계속 조사하는 이런 게 약간 소일거리 취미 생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고전을 읽다가 괴물 이야기를 본다라기보다도 괴물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고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